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15강 끝나고 바로 16강 들어오신 분들 영상 멈춰주시고 필기하시고 여러분 노트 만드신 뒤에 16강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강 한 강 강의 끝남과 동시에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여러분께 되는 거죠. 안 그러고 그냥 강의만 계속 보시다 보면은 오늘도 옛날 얘기 잘 들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 번 2회독, 3회독, 4회독 빠른 속도로 2번, 3번 반복해서 강의를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노트를 꼭 만드셔서 여러분이 필기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그게 고스란히 여러분의 역사 지식으로 쌓이게 됩니다. 15강에 정리했던 내용 숙지를 하시고 바로 또 오늘 조선 정치사 뒷부분으로 들어갈 차례가 되겠어요. 조선 전기 정치사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복장도 똑같이 앞선 강의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여러분이 느껴보시라고 복장도 똑같이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15강이죠. 15강. 15강. 네, 우리 피디님께서 15강이라고. 16강입니다. 16강이요? 15강이라고 여쭤봤을 때 왜 고개를 끄덕이셨는지. 그쵸? 15강에서 함께하고 있는 16강이죠. 15에서 16강. 조선전기 정치사 파트예요. 조선전기 정치사. 얘를 더 위에다 써야 되겠네요. 조선전기 정치사. 여러분 제가 키가 작은 게 아니고요. 칠판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키 안 작습니다. 까치발로 쓰고 이러진 않습니다. 다 됩니다. 손 다 닿아요. 웃으시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재미가 있어야죠 여러분. 계속 강의만 하면은 여러분이 좀 자격증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에 이런 좀 재미, 어이없는 재미 요소 좀 넣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왕을 한번 써볼게요. 태정, 태세, 문단 세 가지 정리했어요. 태조, 정종, 태종, 세종, 태정, 태세, 문종, 단종, 세조. 태정, 태세, 문단세. 자, 각각의 핵심만 조금 조그맣게 써보면 태조 때 조선건국, 한양천도. 가장 중요한 건 뭐였지요? 챌린지정. 우리 정도전의 재상정치였습니다. 정도전의 재상정치. 워낙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정도전의 재상정치.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1,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왕자의 난. 반란이 한번 일어났고요. 이 왕자의 난을 통해 즉위를 한 태종의 왕권 강화가 되겠습니다. 왕권 강화. 여러분 노트에다 필기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그냥 맞아 저거였지 하시면서 저와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육조 직계제가 우리 태종의 특징이었고 사병혁파, 그 다음 사간원 독립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께서는 키워드가 우리나라 키워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키워드. 먼저 너무 바쁘니까 할 게 많다 보니까 육조직계제가 아니라 의정부 서사제를 단행하셨고요. 의정부 서사제, 우리나라 키워드로 우리나라 영토, 사군 육진 개척, 우리나라 글자, 훈민정음 창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달, 우리나라 농업기법서, 농사 직설, 우리나라 시간,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세종대왕의 특징이었죠. 이때는 이제 경의원이 활성화되기도 했고요. 또는 집현전이 운영이 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세종대왕의 특징. 또 이제 정치 말고 이제 경제로 들어가 보자면 이 태조 때 과전법이 실시가 되고 있었고요. 과전법. 전현직 관료들에게 최대 30두까지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과전법을 실시하고 있었고 세종대왕께서는 과전법에서도 공법을 단행하십니다. 공법.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을 통해서 최대 4에서 20두까지만 전현직 관료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게 공법을 단행한 게 세종대왕의 특징이었죠. 이어지는 문종과 단종. 문종이 일찍 죽고 단종이
이 시기에 이제 개유정난이 일어나면서 수양대군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개유정난. 수양대군에 의해서 쫓겨나면서 세조가 즉위를 하게 됐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세조의 개유정난. 이렇게 연결을 해놓을게요. 이 경제사로 보자면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직전법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직전법.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행사해라. 직전법. 이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면서 육조직계제를 다시 단행했고요. 육조직계제. 여기 왕권 강화 여기 쓸게요, 제가. 왕권 강화. 문제는 이 지방 세력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시의 난이 일어났고요. 이시의 난을 진압하면서 유향소를 폐지하기도 합니다. 유향소 폐지. 반란이니까 이것도 살짝 빨간색 효과 하나 이렇게 넣어놓을까요? 이시의 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경연과 집현전을 혁파하고 폐지하기도 합니다. 이때 세조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경국대전,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을 지시하였고, 이때 이게 시작이 되었고, 가장 크나큰 핵심은 이 개유정난 때 공로를 세운 신하들, 정난공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난공신. 이 정난공신들이 훈구로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훈구파 굉장히 중요해요. 훈구파는 첫 번째, 이 정난공신도 있지만 조선을 세울 때 공로를 세운 신하들, 개국공신의 후예들, 이들을 묶어서 훈구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면 팔족을 멸한다. 들어보셨나요? 팔촌형제까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팔촌형제 아십니까? 이 시대도 잘 몰라요. 그냥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포졸들이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끌고 가? 팔촌형제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팔촌형제 때문에 제가 처벌받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끔찍한 대역죄, 이 대역죄를 지금 단행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거죠. 목숨을 거는 일들이에요. 목숨 거는 일. 자,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거는 이런 반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까요? 소수의 사람들일까요? 숫자가 적습니다. 숫자가 적은 게 이 훈구파의 특징이고, 훈구파는 직접 본인들이 왕을 만든 세력이다 보니까 중앙집권을 추구합니다. 왕권 강화, 중앙집권. 그래야 콩고물이 조금 더 떨어지겠죠. 중앙집권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조금 다른 사상에 관대하기도 합니다. 타 사상, 불교 같은 거, 타 사상에 관대한 세력들. 그리고 이 성리학적인 연구와 관련해서도 좀 이제 유하게 실천이라던가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게 공로훈 옛구, 훈구파라 할 수 있겠고요. 이들은 이제 부자들이죠. 대농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넓은 이제 땅을 갖고 있죠. 자, 문제는 훈구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세조 뒤에 이제 예종이 나와요. 예종도 굉장히 짧게 왕이 즉위를 했기에 조선의 왕들의 평균 나이가 37살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너무 바빠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문안인사 싹 돌리고 아침부터 경전 읽고 토론하고 경연하고 정치하고 상소문 읽고 글 써야 되고 다시 공부하고 심지어 암살 위협 들어오고 밥 먹었는데 독 타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굉장히 짧은 나이를 가지고 있고 예종도 딱 2년 정도만 왕에 즉위를 했기에 우리 한능검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선균 씨가 나왔던 영화 임금님의 사건 수첩 혹시 보셨나요? 영화가 크게 흥행이 성공하진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게 예종 이야기입니다. 추리하고 이런 걸 좋아했다고 알려져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재미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예종보다는 이제 성종이 메인이죠. 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태종이 있기에 세종대왕이 계시는 것처럼 세조의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성종으로 이어집니다. 성종 때 기틀이 완성이 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겠어요. 먼저 경국대전이 완성됩니다. 자, 리듬감 있게 한번 해볼까요? 요거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경국대전 완성 성종. 경국대전 완성 성종. 소리내서 하셨습니까? 민망하더라도 한번 해야 이게 그냥 여러분 제가 2점 드린 거예요 지금. 경국대전 완성 성종. 피디님 한번 해주세요. 시작. 경국대전 완성 성종.
조금 박자가 안 맞는데 경국대전 완성 성종 이렇게 여러분 성종을 하나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때 수많은 깃들이 이제 완성이 된 시기라 할 수 있겠어요. 이 최고의 법전이 만들어져서 국가 운영을 단행했으며 성리학의 깃틀이 완성이 되는 순간이다 보니까 다시 부활시켜요. 경연을 부활시키고 이 집현전을 대신할 부서 홍문관을 설치합니다. 홍문관 설치. 위에다 쓸게요, 제가. 홍문관 설치. 경국대전 완성. 이 성종 때 세조의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깃틀이 완성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훈구파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성종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 훈구가 너무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이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지방에서 글 공부하고 있는 새로운 세력들. 여러분 조선을 건국할 때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신진사대부가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로 쪼개졌고 온건개혁파가 지방으로 낙향하지 않았나요? 기억나시죠? 그들의 후예들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온건개혁파가 정몽주와 고려 말기죠 지금. 정몽주와 길제의 제자들, 정몽주의 제자들이 완전 권력 다툼에서 밀려서 지방으로 이렇게 낙향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란을 준비한 세력은 소수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선비사자의 수풀림, 사림이라고 불러요. 사림. 지방 중소지주로 그냥 가난하게 글 공부하던 세력들. 자, 여러분 온건개혁파는 어떻죠? 굉장히 고지식하죠. 목숨보다 충성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즉 사림의 이미지를 만들어주세요. 보수적이고 고지식하다. 목숨보다 이 성리학 충성을 더 강조한다. 이들을 성종이 드디어 등용을 시킵니다. 다시 컴백시켜요. 훈구 견제 목적을 위해 훈구 견제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사림을 처음으로 등용을 시킵니다. 훈구를 견제시키기 위해서 사림이 들어오는 순간인데 어디에 등용을 시키면 어느 지역에 어느 관청에 앉혀야 훈구를 견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스템 정비하고 왔죠? 3사에 등용시켜요. 3사에. 들어오자마자 뭐 하겠어요? 이 보수적이고 고지식하니까 바로 그냥 전하 훈구가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지방 촌뜨기들이 중앙 권력가들을 지금 견제하고 있으니 훈구 입장에선 불만이 가중되겠죠. 엄청나게 화가 나는 순간이겠죠. 이 사림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향촌 자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오직 성리학만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상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지방 중소지주로 공부하던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 우리 과전법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과전법 경기도 지방이었죠? 이쪽에 훈구 세력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림들은 영남 지방과 그냥 기호 지방이라고 해서 경기도와 호서 지방, 요쪽입니다. 요쪽에 사림들이 지방에서 글 공부하며 힘 키우고 있는 거고, 이 한양과 경기도는 이제 훈구가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말을 쓰는 거고, 여기는 경상도 사투리 쓰고 전라도 사투리 쓰고 충청도 사투리 쓰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올라와서 사투리 쓰면서 지금 훈구 막 견제하고 있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사림이 뭐랍니까? 견제하고 비판하고 하는 순간인 거죠. 이게 성종 때 드디어 온건개혁파의 후예들이 다시 등용이 되어서 조선의 또 한 번의 바람이 또 이렇게 바뀌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중간에 보시면 제가 직전법까지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이 직전법이 쭉 이어지면서 성종이 이 직전법에서도 아주 또 뛰어난 일을 하게 됩니다. 경제에서도 한번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직전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은퇴하면 수조권 반납해야 돼요. 제가 과거 시험을 10수했어요. 10수.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있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동안 과거를 준비해서 50살에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살에. 곧 있으면 죽는데 5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은퇴를 5년 뒤에 할 생각을 하고 5년 동안 수조권 행사해서 돈을 좀 재산을 축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죠. 수조권을 막 남용합니다. 충년인데도 20두,
황무진대도 20도 막 남용하는 거예요. 그러자 성종이 이거 좀 잘못됐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풍년과 흉년, 토지의 비옥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그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땅을 관리하는 관청에서 직접 세금을 걷고 그걸 그 해당 관리에게 지급시켜라. 관청에서 수조권을 행사해서 세금을 거둔 뒤에 해당 관리에게 지급시켜주겠다. 즉 중개를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을 관청에서 걷어서 관리에게 지급시키겠다. 관수관급제라고 불러요. 직전법을 통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관수관급제는 수조권이 정부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정부에서 걷어서 수조권을 행사를 대신해주는 개념이죠. 즉 크게 봤을 때 과전법 실시, 세종대왕의 공법과 직전법, 큰 맥락으로 전현직 관료에게 주는 과전법, 세조의 직전법, 직전법에 대한 이 수조권은 관수관급제로 국가로 넘어오는 순간, 이게 성종 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성종 역시 단독 문제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고 경국대전 완성 성종,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뒷이야기는 어떻게 갈까요? 지방 촌뜨기들이 중앙의 권력가들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있으니 훈구 입장에서 화가 가득 차겠죠.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왕으로 한번 가볼까요? 성종의 아들 희대, 여기 지금 비속어 나올 뻔해서 그냥 희대 땡땡땡 연산군입니다. 여러분, 조와 종으로 끝나지 않았죠? 세자 또는 왕자는 무슨 대군, 군으로 끝납니다. 왕자 칭호를 쓰고 있다는 것은 쫓겨난 왕이기 때문이에요. 시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일을 했길래 연산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연산군은 막 이런 말이에요. 나는 조선의 여자들과 모두 동침을 할 것이다. 내가 왕이니 다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자기 이복 여동생을 겁탈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마 별의별 걸 다 한 진짜 완전 도라이처럼 왕처럼 산 왕, 연산군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간신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연산군이 이제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 알고 연산군만을 위한 여성들을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요. 그 부서 이름을 흥청이라고 합니다. 흥청. 그러면 연산군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비단 옷도 입어야 되고 악기 연주도 해야 되고 손톱 관리도 해야 되고 돈 많이 들어가겠죠? 예산을 너무 많이 쓰니까 흥청 때문에 나라가 흔들린다. 흥청, 망청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기도 한 게 연산군 시기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연산군 때부터는 훈구와 사림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사림이 계속 훈구를 견제하고 있었던 어느 날 훈구가 기회를 포착합니다. 성종 때 등용된 살인 중에 김종직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김종직. 그리고 김종직의 제자가 김일손이라는 인물이 김종직이 남긴 문헌들을 역사서, 사초에 기록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훈구가 읽게 된 거예요.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라는 책입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 이 김일손이 이제 김종직의 제자였고 김종직은 이미 죽었죠.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김종직의 책을 사초에 옮겨 적고 있다가 훈구가 이걸 읽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책 들고 연산군을 찾아가죠. 전하,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연산군 쭉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겁니다. 중국 역사 이야기예요. 항우라는 인물이 사촌을, 조카를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왕으로 즉위를 했기에 의제가 참 안타깝다. 성리학적으로 폐륜이 일어난 일이다. 이거는 항우가 잘못된 일이다.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란 뜻입니다. 연산군이 쭉 읽다가 이게 왜 이거 중국 이야기인데 중국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뭐가 문제인데 전하, 그것이 아니옵니다. 김종직은 항우를 빗대어 세조를, 우리 세조대왕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연산군의 분노가 그냥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죠. 무아! 김종직이가 감히 무아! 무오사화가 반응되는 순간이에요. 무아! 김종직이가, 키워드 같이 들어갔습니다. 무아! 김종직이가.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 사건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모조리 숙청당하고 재산도 모두 몰수당하는 끔찍한 사건. 첫 번째 사화가 발생하는 순간이죠. 사림의 화를 줄여서 사화라고 불러요. 무아! 김종직이가, 제가 키워드 바로 드렸어요. 무오사화. 사림의 화가 사화입니다. 연산군부터 시작이에요.
이때 성종 때 살인이 처음 등용됐고 사화가 발생했죠. 하지만 여러분, 다음 과거 시험에서 또 살인들이 급제해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또 이 비판하고 견제하겠죠. 비판하고 견제할 때 훈구가 두 번째 히든 카드를 꺼내듭니다. 연산군이 갓난아이 시절 성종 시기에 연산군의 생모, 즉 중전이, 성종의 부인 중전이 성종에 대한 질투심이 엄청 많았어요. 후궁들하고 동침하며 막 그 방문 발차고 들어가서 막 째려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이 성종이 연산군의 생모와 함께 술을 한 잔 먹다가 그 중전마마가 술이 취해서 실수를 합니다.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 거예요. 용안이라고 부르는 아주 소중한 왕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으니 여기 자국이 남지 않았겠습니까? 다음날 살인들이 그걸 보고, 이 고지식한 살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성리학적으로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그 중전을 폐비를 시켜버립니다. 폐비윤씨가 되는 순간이에요. 이 폐비윤씨가 집에 가는 길에, 짐 싸들고 집에 가는 길에 너희들 살인들 각오해. 내 아들이 왕이 되기만 해봐.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심지어 성종이 지금 살인을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제거해야 한다. 사약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결국 폐비운 씨를 사약을 내려서 제거를 해버리는데, 이것을 연산군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었죠. 이걸 알지 못했던 연산군은 훈구가 이 사실을 모조리 고하면서 한 번 더 화가 나게 되었고, 이 폐비운 씨 사사 사건과 관련된 살인들을 제거하는 두 번째 사화, 갑자사화를 단행시켜버립니다.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 갑자사화 키워드 들어갔어요.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 폐비윤씨 사사 사건으로 두 번째 갑자사화가 단행이 되었으며, 이때 살인들이 다시 한번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죠. 중요한 것은 무오사와 갑자사화 이후에 연산군의 이런 행태를 훈구가 더 이상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훈구가 주도하여 반란을 단행하죠. 훈구 주도 반란, 중종 반정이 단행됩니다. 연산군이 폐위당하는 순간이에요. 자, 여러분, 이 중종 반정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왕자의 난과 계유정 난과는 다릅니다. 왕자의 난, 계유정 난은 왕족에 의한 반란이었죠. 이건 신하들에 의한 반란입니다. 훈구가 중종 머리 위로 올라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중종을 왕으로 만들어준 게 훈구예요. 자, 그러면 중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중종은 훈구가 만들어준 왕이기에 왕권이 약하죠. 나라 왕인데. 나라 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구를 견제하고 싶죠. 마침 이때 30대의 젊은 아주 미남 청년이 혜성같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요목조목 훈구에 대한 잘못을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중종에게 보고를 올립니다. 중종은 바로 그 청년을 이용해서 훈구를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중종, 더블 지읒이죠? 더블 지읒에 조광조가 등장하는 순간이에요. 중종 조광조, 중종 조광조. 30대 젊은 청년 조광조,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는 순간입니다. 조광조의 개혁 정치가 일어나요. 전하, 훈구의 뜻이 무엇이옵니까? 공로훈의 옛구자이옵니다. 지금 공로가 아니라 옛날 공로입니다. 왜 옛날 공로를 가지고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들의 공로 삭제해버리십시오. 공훈 삭제. 전하, 훈구의 공로 중에는 가짜 공로도 있습니다. 그 가짜 공로 삭제해야 합니다. 위훈 삭제. 굉장히 합리적이죠, 여러분. 전하, 우리는 성리학의 나라이옵니다. 살림은 여러분 오직 성리학이잖아요. 왜 지금 경복궁에 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관청이 있습니까? 도교가 왜 필요합니까? 성리학만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교 관청을 없애주시옵소서. 소격서 폐지. 도교 관청입니다. 오직 성리학이기 때문에. 전하, 지방에는 살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과거 시험에 뜻이 없어서 열심히 공부만 하는 살인들도 있습니다. 그 살인들을 천거해서 귀중하게 쓰시옵소서. 관리 추천제, 혈량과 실시. 전하, 전하, 전하. 중종이 피곤한 거예요, 이제. 피곤하잖아요. 계속 뭔가를 요청하고 하니까.
근데 이것을 중종이 조광조에게 이제 피로도가 막 올라온 걸 눈치채 훈구가 기회를 포착하죠. 그리고 바로 중종을 찾아가서 나뭇잎을 하나 내밀어요. 그 나뭇잎에 한자로 주초위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주초자를 합치면 한자로 조자가 돼요. 조광조가 왕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 나뭇잎을 뭐 예를 들어서 조청 같은 거 끈끈한 거를 이렇게 발라서 한자 이렇게 쓴 거죠. 벌레가 파먹게. 이 파먹은 이 주초위왕 글자를 들고 중종에게 훈구가 보고를 했어요. 왕이 보고 이게 뭐야, 이거 회개하다, 무슨 일이야 이게. 전하, 조광조가 반란을 준비하는 것을 하늘의 계시로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아주 기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묘한 이야기를 중종이 받아들여서 조광조를 제거해버립니다. 이 기묘한 사건, 조광조의 주초위왕 사건을 통해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이 또다시 화를 입게 되는 기묘사화로 이어집니다.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제가 알기로 KBS 역사 스페셜인가요? 거기에서 이걸 실험을 했는데 벌레가 안 파먹는다고 하죠.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라고 지금은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주초위왕 사건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조광조는 제거당했죠. 권력에서 밀려난 인물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보면 굉장히 잘생겼다, 미남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이게 중종 시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중종 때 훈구가 주도하여 중종반쟁을 단행했고, 중종은 훈구를 견제하고자 조광조를 끌어들여 이렇게 개혁을 단행하고 있죠. 자, 근데 왕이 되기 전 중종에게는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윤씨입니다, 윤씨. 이 윤씨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고, 이 윤씨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싱글파파예요, 싱글파파. 근데 여러분, 왕이 됐는데 싱글파파로 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중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또다시 결혼을 해요. 근데 이때도 윤씨예요. 아, 조선 전기는 윤씨가 외척 세력으로 권력을 크게 잡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종이 왕으로 즉위를 하고, 이 윤씨, 이제 문정왕후라고 합니다. 문정왕후. 이 문정왕후 사이에서도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이 둘은 지금 왕자들인데 이복동생과 이복형제네, 이복형제. 엄마가 다른 이복형제. 자, 그러면 여기 이 중전, 그 기존의 부인은 먼저 죽었지만 여기 뭐 오빠, 아빠 이렇게 있겠죠. 이 가문을 가리켜 우리는 대윤이라 부르고요. 새롭게 중전으로 즉위한 이 윤씨 가문을 소윤이라고 불러요. 소윤. 문정왕후 가문. 대윤과 소윤으로 두 외척이 중종 시기에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중종이 죽고 이 대윤의 아들 명종이 즉위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종입니다. 인종이 즉위를 해요. 대윤의 가문입니다. 대윤이 이제 외척 세력이 되는 순간이죠. 대윤. 인종은 굉장히 효성이 넘치고 정말 인자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정왕후, 그러니까 새어머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효성 지극하게 모셨는데 문정왕후가 내려준 밥을 먹고 점점 아프다가 갑자기 죽게 돼요. 물론 문정왕후 때문에 죽은 건지 아니면 독사를 진짜로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죽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바로 이 아들, 문정왕후의 아들 명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인종에서 이제 명종으로. 자, 그럼 여기 이제 소윤 가문 아니겠습니까? 소윤, 문정왕후의 오빠 윤원형이 권력을 잡는 순간이 되고요. 이 어린 명종이 즉위를 했기에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소윤 시대가 열려버립니다. 윤원형이라고 써놓을게요, 제가. 윤원형, 여기는. 옛날에 저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SBS 사극 여인천하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피디님 여인천하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네, 모르죠. 우리 20대 청년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30대 분들은 어렴풋하게나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그 1년 동안 이어진 사극 여인천하가 대윤과 소윤의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너무 과거의 사극에 다시 그 영광이 되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윤 소윤의 가문,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윤원영이가 엄청난 권력을 잡는 순간인데, 이때는 워낙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삶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죠. 백정 출신 임꺽정의 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명종 때 임꺽정의 난이 한번 일어났고요. 지금 여러분 인종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럼 대윤 입장에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바로 반발을 일으킵니다. 이 대윤이 명종 네가 죽였지 이렇게 난리가 나면서 외척 간의 대립이 시작이 돼요. 명종 원년 시기에 대윤과 소연의 외척 간의 갈등이 단행이 되면서 네 번째 사화, 을사사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여러분 외척이 무엇이냐면, 자 볼게요. 이 그림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왕자가 태어났고 여기 한 살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한 살짜리 왕이잖아요. 한 살이 정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중전, 이제 대비가 됐어요. 왕의 엄마를 이제 대비라고 하는데, 대비가 직접 수렴청정을 합니다. 그럼 이 대비가 혼자 정치를 이끌긴 좀 부담스럽다 보니 본인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아빠나 오빠에게 권력을 주겠죠? 이렇게 이 왕의 외갓집, 여기를 외척 세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외갓집, 외척 세력 또는 외척들이 정치에 참여할 때 척신 정치라고도 합니다. 척신 정치. 중전 또는 대비의 가문이 권력을 잡는 척신 정치가 본격적으로 단행되는 순간이 이 순간이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하는 것과 관련은 없지만 태종 이방원이 왕권을 강화하면서 아들에게 왕을 물려주기 전에 어떤 걸 했는지 아십니까? 세종대왕의 부인 가문을 다 박살을 냈어요. 다 죽였습니다.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외척을 완전히 조져버리고 다 제거를 해버리고 세종에게 왕을 물려준 거죠. 그러니까 외척은 언제든지 계속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 외척 때문에 조선이 무너진다는 것도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죠. 바로 이겁니다. 외척 간의 갈등, 을사사화. 이 명종 때의 을사사화 임꺽정의 난이 단행되었으며, 자 그리고 이 성종 때 단행됐던 관수강급제도 이 수조권을 지급하는 게 완전히 사라져요. 수조권이 완전히 없어지고요. 이제 관리들이 월급만 받는 녹봉제가 시행되기도 하죠. 정치사 흐름을 정리하면서 경제까지 지금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제 파트에서 한 번 더 또 강조를 해드릴 거라서 이렇게 엮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종, 인종, 명종, 을사사화까지 이 연산군부터 명종까지 4차례의 사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아 김종직이가 감히 어머니의 원수를 갚자. 조광조의 기묘한 이야기. 외척 간의 갈등 이용이죠. 을사사화. 묶어서 무갑기을사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갑기을사화. 무갑기을사화까지. 연산군부터 명종까지 이렇게 4차례 사화가 있었지만 살림의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다음 과거에 급제를 해서 다시 관리가 되고, 선조 때 이제 조선 후기로 슬슬 넘어가면서 드디어 살림의 시대가 열리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붕당 정치가 개막을 하게 되죠. 이렇게 조선 전기 명종까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선조 때 정치사 파트는 다음 강의에서 이야기해드리면서 경제사회문화 함께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판서 한번 쭉 길게 뽑아주시고요. 아직 선조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지 않았어요. 명종까지 우리가 마무리가 됐고, 여기까지 캡처해서 성종부터 명종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강의 선조의 정치사와 그리고 경제 파트는 지금 많이 해놨죠. 경제사회문화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시간이에요. 조선전기 정치사 이렇게 흐름으로 정리하면서 따라오셔야 잊혀지지 않는 한국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